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동호입니다. 지금 저 시간이 저 일기 분석및 예보법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기상학회론처럼 이번에도 책이 바뀌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바뀐 이유는 우선 그 초판 책들이 오타자가 많은 것도 있었지만은 최근 시험 경향을 보니까 특히 저기 올해 2015년 문제를 보면은 일기 분석에서도 역시 그 일반 기상학개론처럼 그 역학 문제가 많이 나왔고 또 도표를 갖고 묻는 문제가 다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간과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뭐 예보를 했을 때 뭐 아침이다 뭐 저녁이다 뭐 이럴 때 그런 저기 기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저기 간과했고 실제 예보관들도 그거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예보 낼 때 유리판 밑에다 깔아놓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묻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번에 이 새 교재를 놓거든요. 그래서 페이지가 좀 두꺼워지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새 교재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요 새 교재를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하는 바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그건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기상 전공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특채하던 시대에서 이제 기상청이 학력에 관계없이 지금 이렇게 전공 불문하고 지금 뽑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게 5, 6년이 지나고 그래서 좀 체계가 잡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에 특채를 했을 때는 문제를 공개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쫙 공개를 해가지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낼 때마다 이제 그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겹치지 않게 자꾸 내려니까는 자꾸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문제가 그 수준은 뭐 이렇게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냥 그 같은 수준에서 자꾸 폭넓게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저것 살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차피 기상직 9급을 준비할 거라면은 7급하고 다 같이 한꺼번에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급이나 9급이나 뭐 학력 제한 없고 똑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보는 거니까 특히 어떻게 보면 이과 출신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문과 과목이 3밖에 없고 7급 같은 데서는 우리 기상에 관련된 게 4과목도 있어서 이과 출신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하니까 같이 준비하고 또 아까 모두에서 얘기했겠지만은 자꾸 시험 문제 그 문제가 자꾸 이렇게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는 기상학에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나누는 게 관측, 예보, 기후학, 수치예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경우가 자꾸 모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기상학에서 역학 문제를 많이 묻고 특히 그 수치예보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특히 일반 기상학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관측까지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 공부를 다 폭넓게 하자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하면은 기사를 따야 되잖아요. 기사를 따려면은 이 기상청 과목에 관계 없다고 생각되는 관측이라든지 기후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알아두면 다 편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준비한다 하는 심잡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일기 분석 및 예보법에 대해서 하겠어요. 일기 분석 및 예보법 이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상청 안에서도 예보관을 키우기 위해서 예보관과 정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 예보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다른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뿐의 고문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보관과 정도 만들어서 기상청에서 없는 인원을 가지고 예보관이 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 5급, 6급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6개월씩 교육도 시켜보고 이랬는데 이 예보관은 옛날에 중세 시대 때 장인들이 도지 교육 받듯이 이렇게 어깨 너무 배우고 하는 이런 게 많다는 소리야. 감으로 한다는 게 많고 그래서 가르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 책도 이거를 다 봤다 그래가지고 이 책을 딱 해서 통달했다 그래서 예보를 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봐서. 그러니까 이 책이 예보관을 키우는 책은 아니고
단지 뭐예요? 저기 기상청에서 문제를 냈을 때 정답을 찍기 위한 거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그 예보관을 키우는 거는 우리뿐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상청에서도 지금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저기 비행기를 실제로 안 타고 저기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에서 배우듯이 그렇게 예보관 이 과정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미국 FSL 걸 보고서 우리가 우리식으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예보관 과정은 돼 있고, 또 그다음에 뭐 태풍 예보관 과정도 요즘 만들고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갖다 여기서 다 집어넣어 가지고 뭐라 그러나 실제로 그러니까 뭐 일기도를 그릴 줄은 몰라도 일기도로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공부하자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다 배웠다 해서 절대 예보관은 못 돼요. 하지만은 기상청에서 내는 일기 분석 예보법 문제는 풀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향이 그거라는 거 아시고 이거 다 배웠다 해서 예보를 낼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시작합시다. 처음에 그 전문 해석부터 하는데, 이 전문 해석하면 우리가 기상학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 이거 참 뭐 이상한 거 배운다고 할지도 모르겠고, 또 이걸 왜 배우냐 조금 뭐 컴퓨터를 안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자료 처리 과정 같은 거 기상 말고 딴 데서 배운 사람이 보면은 이걸 왜 배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이 전문을 만든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뭐 1시간 정도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만들어진 시대가 아마 내가 생각해도 좋기 뭐 한 4, 50년 되고 그랬을 때 그때의 시대 상황하고 지금 시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상청에서 예를 들면은 이 전문 해석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관측을 하고 전문을 만들고 뭐 좀 보내고 수신하고 하는 거를 지금 이 배운 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PC가 다 해주고 있어요. 관측한 간만 투석하면 거기서 저들 전문이 생성되고 그렇다고요. 그럼 왜 쓸데없는 걸 하냐고 지금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아직도 많은 나라, 특히 뭐 아프리카 같은 데서 PC 한 대 없어가지고 지금 이 방법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도 더 많은 나라예요. 동남아시아의 미얀마를 이렇게 가봤더니 각과의 PC가 한 대 정도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서 PC를 사용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는, 미얀마 정도인데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전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구나, 이런 기본 개념을 갖고 시작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 전문 해석을 들어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선 왜 전문 해석이고 우리가 관측을 하고 뭐 일기 분석법을 배우고 일기도 분석하는 거 배우고 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예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예보를 잘 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현재 상황을 잘 알아야지 그 다음 상황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예측하는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측을 잘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관측을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뭐 서울이면 서울에서 관측 잘해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는 소리예요. 일기도를 그리려면은 내가 관측 잘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관측한 자료가 좋은 자료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측한다는 게 어때요?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외국까지 관측을 해가지고 이것이 언제예요? 동시에 관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준이 어떻게 두냐면은 우리 앞으로 우리 기상에서 관측 시간을 쓰는 거는 UTC라 그래가지고 영국 옛날에는 제트 타임이라 그랬던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시를 쓰는 거라고. 그거는 영국에서 0시일 때 우리나라가 9시예요. 그러니까 9시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지구가 360도니까는 15도마다 1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UTC를 쓰는데,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00UTC하고 12UTC를 이렇게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00Z하고 12Z를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고 저녁 9시예요. 이때가 되면 특히 이 00UTC 이때가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저기 기상 관측소에 관측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9시지만 어떤 나라는 새벽 1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1시가 될 수 있고 뭐 한낮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동시에 관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렇게 관측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료가 누구한테 오냐면 내가 예보를 우리나라에서 예보한다면 나한테 그 자료가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전 세계 지금 관측이 이렇게 됐으니까 온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구나 해야 될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 관측하는 사람들이 저기 지가 관측한 거 써서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알아보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영어로 써줄 거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 말로 쓸 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통된 규약으로 해서 나한테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면 이 당시에는 어때요? 어떤 시대였었냐면은 이 통신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대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전화 통화하는 거 다 무료고 영상이나 돼서 데이터나 돼야지 자료를 받는 거지만은 우리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전보라는 거 아세요? 시골에서 전화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기 급한 일 있으면 전보 친다고요. 그러면 모친 위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급 규경하라 뭐 이런 거 서울에서 공부하는 애한테 뭐 저기 쳐주고 또 그거 답신해서 뭐 언제 가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글자 수를 주기 위해서 약으로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누가 해주냐면은 저기 그 전달해주는 우체부가 저기 모친이도 급상경 그러면 이거 저기 모친이 아프시니까 너 빨리 오라는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럴 때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글자 수를 줄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글자 수를 엄청 줄이면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요즘은 글자 같은 그 문자 자료는 아래 한글 자료 지하물이 많은 것도 얼마 안 되잖아요. 뭐 1메가 아니면 다 들어가지만은 그림 자료 이런 자료가 많아서 데이터가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글자 한 자를 줄이기 위해서 저기 전문을 만들었다는 이런 걸 한번 배우면서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 사람이 관측한 자료, 뭐 소련 사람이 관측한 자료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 그럼 다시 내가 해석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때 그 관측한 자료가 오류가 생기면 안 되죠. 내가 여기서 관측할 때 영상 1도라고 했는데 그 전문을 만들었다 다시 해석해 보니까 영상 5도가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규칙을 가지고 전문을 만들어 가지고 예보를 잘 내기 위해서 예보관 앞에 그 관측 자료를 보내주는 것이 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갖고 그러면서 이렇게 만드는 건 왜냐? 예보를 지금 잘 내기 위해서라 했잖아요. 그러면 예보를 잘 내기 위해서라면은 예보가 어떻게 변천됐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11페이지를 보면은 일기예보의 발전 그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 건데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또 요거 갖고도 문제가 가끔가다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일기예보의 변천 과정 그러면은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은 첫 번째가 관천만기라 그래요. 이거 한자로 써야 되는 건데 이거 관은 이렇게 바라본다는 뜻이고 천은 하늘이고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하늘을 바라본다 망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늘을 보고서는 예보를 냈다는 얘기예요. 이게 초창기 시대 때 그 초창기 아마 예보가 이때 되고 뭐 우리나라로 친다면은 뭐 고조선 시대 때나 뭐 그전 일 때 아마 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는 그 일기예보가 이 권력일 수도 있고 부의 상징일 수도 있었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아무 때나 그 당시에 씨 뿌리고 뭐 그러면 싹 안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심 있던 사람들이 쭉 하면서 언제쯤에 씨를 뿌리면 좋겠다느니 하늘에 구름이 끼고 이렇게 언제쯤 비가 올 거니까는 하라는 이런 것들을 자기네 나름대로 구전하면서 아마 쭉 왔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로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우리 그 단군 얘기를 처음 하면 어떻게 처음에 뭐 신시를 냈을 때 그때 주변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조선 시대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 했던 사람들이 운사, 우사, 풍백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게 지금으로 다 기상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운사 그러면 구름을 관측했던 사람이고, 우사는 비고, 풍백은 바람 안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권력을 쥐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 전쟁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다 날씨가 중요한 거는 그 최근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 뭐 노르만디 상륙작전 때 그 날씨 봐가지고 했다느니 또 역대 전쟁도 그런 거 보면 많잖아요. 러시아가 그 불란서가 러시아 침공 쪽 깊숙이 들어갔다가 그냥 날씨에 추워가지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해가지고 불란서군이 뭐 했다는 이유 전부 날씨하고 관계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권력을 갖고 그런 사람들은 그 날씨를 관측하고 오랜 동안 관측해서 어떻게 변화를 알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게 권력이 높아진 거라고요. 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저 때도 그렇다는 소리야. 그 삼국지를 보면은 제갈량이 원래는 남동풍인데 동남풍이라고 이렇게 해서 중국식으로 읽으면 이제 동남풍이 되는데, 그때가 뭐냐면은 적벽대전에서 강에서 보면은 그때는 겨울철이니까 북서풍이 부는 거라고요. 근데 그 북쪽에 조조군이 있었고 남쪽에 저쪽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하고 촉의 연합군이 있었는데 바람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위나라는 육전만 하면 기마병이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멀미를 하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을 퍼뜨리죠. 뭐냐면 배를 묶고서 있으면은 땅같이 되니까 안 저거 하다고 그랬더니 그쪽에 위나라에서 그렇게 하면은 화공이 들어오면은 안 되니까 묶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뭐라 그랬어요? 지금 북서풍이니까 괜찮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갈량이 동남풍을 불게 해가지고서는 화공으로 해서 적벽대전에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갈량이 뭐냐면 그 지방 사람이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랫동안 관측을 해가지고 어느 시기가 되면은 풍계가 바뀌어가지고 남서풍이 올 수 있다는 거 알아가지고 했다는 얘기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듯이 옛날에는 여하간 기상 관측하는 것이 큰 권력이었던 시대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관측을 경험에서 그런 경험을 축적해가지고 알려주고 그러면서 그거 했던 거라고요. 그 당시에 관측한 예보하는 방법을 그래서 그거를 하늘을 보고 예보했대서 관천만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냐? 지금은 이제 뭐 기상청에서 해주고 해서 그게 그게 하늘 보고 예보를 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예보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기속담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아침에 뭐 무지개가 뜨면 어떻다, 바발이 쉽게 떨어지면 비가 오니 안 오니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보했던 시기를 관천만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측기 시대라 그래가지고 측기 시대의 이 대표적인 거는 기압계가 발명되고서부터 기압계가 발명되고서 기압계는 뭐냐면은 그 토리첼리 실험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한 1m쯤 되는 관에다가 수은을 채우고 거꾸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놔두면은 그 중력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 대기압이 무슨 소리냐면은 수은을 이렇게 채운 데다가 거꾸로 수은을 이렇게 집어넣고서는 가득 채운 걸 놔두면은 얘가 무게가 있으니까 내려온다고요. 그렇죠? 내려오는 무게에서 다 내려오겠지만은 여기서 대기압이 들어오니까 맞서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몇이냐면 한 760cm란 말이야. 그럼 760cm에다가 수은의 무게 13.6 곱하고 중력과 속도 9.8 곱하고 해서 1013mB가 나온 거예요. 1013헥토파스칼. 그래서 얘가 누르는 힘이 세면은 그때가 고기압인 때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얘가 적게 누르면은 얘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얘가 적게 눌러주니까.
그럴 때는 저기압이고 이거를 저기 토리첼리가 이 기압계의 원리를 발견하고서부터 계속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야 비가 올 때쯤 되니까는 이 수은주가 낮아졌다. 그래서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어때까지 지금 예보를 내는 거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관천만기 때 보면 주관적으로 그 예보관들이 그 자기의 경험 이렇게 축적된 거 또는 앞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런 거를 가지고 주관적으로 예보를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측기를 이용해서 객관적으로 내는 거지. 그러니까 너 뭐 왜 오늘 비 온다고 예보했어? 그러면 할 말이 있죠. 기압계가 이게 수은주가 낮아졌어.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그래가지고 일기예보가 이제 바뀐 거예요. 이제 객관적으로 예보를 낼 수 있는 또 그냥 개념적으로 관련적으로 내던 예보가 측기를 가지고 근거 있게 예보를 내기 시작한 때가 이 측기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초가 토리첼리의 이 수은기압계가 발견되기부터고 그 수은기압계의 원리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지금도 가장 정밀하게 쓰고는 폴틴형 수은기압계가 그때다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리고 관측을 하는 사람들 특히 기상 기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아마 책에는 나왔을 거라. 그래서 이 기상 관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압이고 그 다음에 온도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압계를 관측법이 그때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것이 나오기 시작하죠. 머리털 같은 것이 가장 예민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쯤 되면 머리카락이 길어지고 건조하면 짧아지고 그런 걸 이용해서 모발 기압계도 나오기 시작하고 뭐 하면서 습기들이 막 나오면서부터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보를 내는 시대라 그래가지고 여기를 측기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관천만기 이걸 측기 시대라 그래요. 그다음에는 측기 시대, 관천만기 시대, 측기 시대. 그래서 두 번째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관측해 오다가 몇 년도인가? 1850년대 크림 전쟁.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군대에서는 저녁 때가 되면은 그날 일어난 것을 보고하게 되겠다고 일기를 보고하게 됐다고.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그래서 전장에서 일어난 모든 자료를 그때는 이제 막 무선 전신도 나오고 막 그러던 시대예요. 유선 전신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무선 전신이 들어오면서부터 수직 기능이 좋아진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각 처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저녁 때 되면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하면 그걸 보고 상황 판단하고 뭐 그 상황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쭉 했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보니까는 그 전쟁 내에서 큰 폭풍우가 싹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뭐 그냥 막사가 무너지고 뭐 대포가 뭐 물에 잠기고 막 그랬던 일들. 그래서 그거를 상황을 쭉 보고를 받다가 이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시간하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게 그냥 막 생긴 게 아니고 그전에는 우리가 전체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폭풍우가 생기면 거기서 생겨가고 말고 또 여기서 또 생기다 말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는 폭풍우가 이 동에서 서로 이렇게 쭉 서에서 동으로 쭉 움직여 오는 걸 시간적으로 이렇게 진행 사항을 알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생각한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일기사항을 지도에다가 이렇게 기입을 하면은 일기 변화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자기가 폭풍우가 지나가지고 자기를 지나간 다음에 다시 서쪽으로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서 예보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전 세계 자료를 볼 수 있는 거는 어쩌면 해운회사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일기예보에 민감한 데가 해운회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자료를 쉽게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불란서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란서에서 자기네 그 선단에서 각 나라 관측한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이쪽에서 그 상황을 백지도에다 플로팅을 해가지고 보면 폭풍우가 나오면 쭉 나오면서 어디로 지나갈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그 사설 민간 정보회사가 생긴 거예요. 기상회사가.
그 불란서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태동돼서 지금 민간 기상업자들이 지금 막 생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그 당시에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간 기상사항을 일기도에다가 기입해가지고 보면은 예보를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는 이제 기상 관측을 잘 해가지고 그 기상 관측 사항을 일기도에다 적으면서부터 예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시대부터를 일기도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일기도 시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저기 다시 한번 보세요. 1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위에 그림 나와 있죠. 여기서 보시면 뭐 수치예보 모델 운영 시스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지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동네 예보라든지 수치예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쭉 들어왔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 수치예보 시대냐 저기 시대가 아니냐 저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수치예보는 뭐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그 100년 전쯤 해가지고 이 노르웨이 학파라 그래가지고 기상학에 특히 거기에 비아크니스가 아버지 비아크니스가 있고 아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태도로 해가지고 현대 기상학을 이렇게 저기 학문적으로 총직결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저기 노르웨이 학파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비아크니스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날씨는 그냥 이렇게 막 저기 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물리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리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어느 법칙을 알면은 이 미래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치예보가 가능하다는 거를 한 100년 전에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다가 1900년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영국의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진짜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우주에는 3대 보존 법칙이 있거든요. 질량 보존이 있고 운동량 보존이 있고 에너지 보존이 있고 거기에 증거해서 방정식을 만들고 그 방정식에 따라서 한번 진짜 실제로 그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압에 대해서 방정식을 세우고 그걸 차분화해 가지고 수작업을 그때 컴퓨터가 없었던 시대니까 수작업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하루치 예보를 했는데 그 예보 값이 5도가 한 5도가 틀렸다 그랬으니까 그럼 엄청 틀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압이면 1000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5도가 틀렸다면 그 답이 100헥토파스칼이든지 10,000헥토파스칼로 엄청 틀린 거지.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래서는 실패를 했으면 그걸 그냥 구겨버렸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 실패했으면서도 그거를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틀렸다. 그래서 근데 틀린 이유를 보면은 그 계산 과정에 할 때 좀 적은 사람이 했고 그리고 실제 예보보다 내가 지금 내일 예보를 하는데 계산해 가지고 그 이틀 걸리면 그 필요가 없는 거죠. 지나가 버리면. 내일 예보를 하려면 오늘 안에 끝내야 되지. 모레 예보를 하려고 하면 하루 안에 끝내야 되지. 그래야지 예보가 되는 거지. 계산이 지난 다음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8,000명을 주면은 사람을 쫙 앉혀놓고 군대식으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계산해서 착착 넘기고 자기는 오케스트라의 지휘관처럼 이렇게 쫙 하면은 시간 내에 예보를 할 수 있겠다 하고서는 낸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지나갔지. 그러다가 195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그 찬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럼 성공한 배경은 뭐냐면 그때부터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자계산기가 나오면서도 그게 빨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헥토파스칼의 그 수납대기에서 그 예보장을 갖다가 예보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 수치예보가 근거가 돼가지고 미국에서는 1950년대에 이제 수치예보가 시작됐고 일본 같은 데서는 70년대 이렇게 되고 70년대에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90년대를 거쳐서 지금 전 세계 전구 모델을 갖고 있는 나라가 좀 대스럽게 발전했는데 그래서 여하간 그 예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보장을 갖다가 이렇게 예보관이 주관적으로 좀 생각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예보관 예보를 잘 내고 못 내고서 예보를 평가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예보를 평가를 한다는 건 뭐야? 사람마다 다르게 예보를 냈으니까는 그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수치예보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지. 궁극적인 목표는 계산에서 딱 나와서 그 자료가 돼서 누가 예보를 해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고 또 그런 것이 이제 수치예보인데 아직까지는 수치예보 시대라고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13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이 크레이 XC30인데 요거 다음 규정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죠. 올해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죠. 요게 3호기인데 이제 4호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요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수법 컴퓨터가 있는 데가 지금 오창이라는 데 있어서 되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4호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관측한 자료를 분석해서 수치예보 시스템에 해서 그 기상 분석 시스템에 가지고 예상치를 보고서 누가 해? 예보관 분석해서 낸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그 전에 지금 현재 일기도 상황에 저기압이 여기 있다. 어제 여기 있었다. 그리고 오늘은 이만큼 왔다. 그러니까 내일은 이렇게 갈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표시해서 그 예상도를 그리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제는 여기 있었고 지금은 여기 있으니까 내일은 일리 갈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예보관이 예상도를 그려가지고 예보를 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 예보를 내는 거를. 근데 지금은 이 예상도가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해서 눈으로 봐서 그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수식에 의해서 풀어가지고 여기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예상도를 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예보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단지 지금 수치 예보를 했다는 것은 그 전에 손으로 그리던 것을 기계가 그려줬을 뿐이지 예보관이 이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예보관의 몫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건 진정한 수치 예보가 아니라는 얘기지. 진정한 수치 예보는 뭐냐면 관측한 자료를 다 쓸어 넣어주면은 지가 컴퓨터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예보문이 쏟아져 나와야 되지. 내일은 어떻게 하고. 그때는 진짜 예보관이 필요 없는 거지. 예보관은 잘 됐나 안 됐나 이거나 확인해보고 그 예보는 컴퓨터가 내는 이런 시대가 진짜 진정 수치 예보 시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은 진정한 수치예보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페이지에 수치예보 시대에 대해서 쭉 얘기를 설명을 했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수치예보 시대라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기도 시대의 연장이고 그 수치예보를 지금 과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기도 시대에서 수치예보로 가는 지금 과도기라고 보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해가지고 낸 예보가 디지털 예보 또는 동네 예보라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디지털 예보는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그 일본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금 디지털 예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예보는 뭐냐면은 그래서 그 디지털 예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서 바꾼 것이 동네 예보라 그래가지고 지금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는 이제 12개의 그 요소를 갖다가 3시간 간격으로 그래픽, 문자, 그 편한 방법으로 쭉 이렇게 예보를 내주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예보문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다양하게 가독성 있게 해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종 아까 얘기했듯이 그 12개의 요소. 그러니까 이거는 강수량, 바람, 기온,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12가지 요소에 대해서 어떨 때는 시계열로 보여주고 어떤 건 또 문장으로도 보여주고 해가지고 표현하는 거 이걸 갖다가 디지털 예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주위에 있으면 이거를 격자점을 5km 바이 5km를 무수히 나눠가지고 그 점마다 그 예보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용해서 기온 분포도 그리기도 하고 요거를 봐가지고 온도가 부분적으로 서울 북부는 몇 도가 될 것이고 남부가 얼마 될 것이냐 해서 말로도 쓰기도 하고
또 뭐 시계열 내서 지금은 아침에 일었으니까 오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시계열로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예보 디지털 예보예요. 그러니까는 그저 단순히 이 뭐죠? 예상 일기도를 보고서는 예보관이 판단해서 예보를 내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주관적인 포함됐던 것을 그나마 이렇게 12가지 요소에서 많은 자료로다가 이렇게 세분해서 주면은 예보내기가 좀 편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주관적인 요소를 이렇게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보를 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치예보 일기도 시대에서 수치예보 시대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무 얘기가 길고 막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고 생각하시지만 요게 나와 있는 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서 물어보는 건 아마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거라고요. 뭐 관천만기 시대가 어떻게 됐냐 뭐 이거 시대 물어보는 거고 뭐 관천만기 시대의 근거가 지금 뭐로 남았다 그랬어요? 일기속담으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제비가 낮게 나르면은 뭐 비가 온다. 그럼 보면은 기압이 낮으니까는 그런 근거도 물어보기도 해요. 기압이 낮으니까는 곤충들이 밑으로 나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먹기 위해서 제비가 낮게 나르고 뭐 이런 것들이 일기속담 같은 것이 관천만기 시대에 나오고 그 다음에 척기 시대 때는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뭐 토리첼리의 뭐 수은기가 기본이 되고 특히 그래서 수은기압계가 관측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로 바꾸냐면 아네로이드 기압계라 그래가지고 이 수은기압계는 이 누르는 거 요거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큰 대롱에다 놔두고 요걸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 수은을 가죽 주머니에다 담아 가지고 상하침으로 요거를 높이를 맞춰줘야 되고 나름대로 힘들어요. 아주 정밀하게 관측하려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배나 뭐 이래서 관측 쓰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만든 것이 공합기압계라는 거예요. 아네로이드 기압계라 그래가지고 그 원리는 뭐냐면은 어느 통에 이렇게 하나 있다 그래서 진공의 통을 이렇게 주름 동그라면서 이렇게 주름을 많이 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기를 싹 빼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장력이 있으니까 요 모양을 갖추고 있겠죠. 근데 여기가 지금 진공이고, 근데 기압이 높아지면 얘가 누르니까 어떻게 되죠? 찌그러지겠죠. 기압이 낮으면은 이 장력 때문에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실험실에서 재면 되잖아. 이 상태가 뭐 1010이다. 눌러서 이만큼 누르면 1020이다. 더 누르면 뭐 1030이다. 늘어나면 뭐 990이다.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자,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침을 놔두고 판을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여러분 얘가 이렇게 누르면 얘가 판을 이렇게 쓰고, 그렇죠? 이게 늘어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온도계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얘가 이렇게 돌게 만든 거죠. 이게 아네로이드 기압계예요. 그래서 이걸 좀 정밀하게 만든 것은 배에서 써서 배에서 관측하는 데 쓰기도 하고, 약식으로 만든 거는 이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기압이 낮으면 여기 뭐 비 뭐 이렇게 놓고 여기 갬 뭐 이렇게 해서 뭐 맑음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잖아요. 가끔가다 뭐 시골 같은 데가 뭐가 걸려 있는 거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압계를 청우계라 그러죠. 청은 맑을 청이고 우는 비우. 그래서 비 오고 뭐 한 거를 나타낸다 그래가지고 이 기압을 알면은 일기를 알 수 있다는 아까 처음 여기서 관측에서 기압이 중요하다는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척기 시대 때 유산이고 뭐 이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치예보는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작은 이제 뭐 비아크니스가 되고, 그러면 그때 뭐 관련됐던 것들이 뭐 물리 법칙이 뭐 질량 보전, 운동량 보전, 뭐 에너지 보전 뒤에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그때 이제 뭐 영국의 리차드슨이 처음 시작했고, 그 다음에 차리가 처음으로 성공하고 했는데, 리차드슨이 실패한 것 중에는 계산이 그렇게 늦은 것도 있었지만은 더 큰 저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8,000명을 줘가지고 계산해서도 또 틀렸을 거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그 운동의 그 규모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좀 배울 텐데, 이거 뭐냐면은 뭐
너무 작은 운동은 제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음파 같은 거를 제거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안 해가지고 이 계산 불안정이 나가지고 그것들이 자꾸 쌓이니까는 이렇게 커진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때서도 그 수치해보를 하거나 다른 거 관측할 때 얘기가 나올 거니까 미리 한번 알아두는 게 좋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저기 쌀을 사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살 때는 뭐 밥 좀 먹으려니까 1kg, 2kg 이 정도 사면 되죠. 근데 이 쌀을 정부에서 이렇게 뭐 외국에서 우리 수공 뭐라 그러나 그 연도가 다르잖아요. 뭐 추공 연도라 그러나 뭐래 가지고 예산 세우고 뭐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쌀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쌀 요즘은 낳는다. 그러니까 쌀이 얼마큼 부족하니까 외국에서 쌀을 세우자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뭐 2kg 사는 게 아니죠. 톤 단위 막 이렇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그 금반지를 사겠다 뭐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0. 몇 그램 이렇게 정밀하게 돼야 되는 거죠. 물건을 재는 때도 필요에 따라서 재는 방법이 틀리다는 소리예요. 금을 살 때는 나는 정밀한 자유 필요하고 우리가 쌀을 사고 나올 때는 좀 안전뱅이 저울이면 되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마니를 사고 그럴 때는 거기 안전뱅이 저울에다 안 되죠. 큰 저울에다 하고 그다음에 이 큰 트럭으로 살 때는 트럭재 재가지고 이렇게 한잖아요. 그렇게 운동 규모에 맞게 관측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내가 우리 식구가 있을 때 그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고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식구가 네 식구니까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하루에 몇 그램씩 먹으니까 일주일이면 다 곱해서 몇 킬로? 한 달에서 이거 쌀 20kg만 사면 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정밀하게 한다 그래 가지고 몇 그램씩 해서 계산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실제로 너 먹은 대로 하라 그러면 근데 딸이 다이어트 해가지고서는 얘는 다른 사람은 10g 먹는데 5g 먹는다 해가지고 그거까지 계산해가지고 다 합하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린다고요. 그거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1년치를 계산해서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쌀을 구해야 어떨 때는 엄청 틀리게 나오겠죠. 그 샘플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쌀 수입할 필요 없어. 이렇게 계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어느 식구는 밥을 그냥 한 2배 먹는 바람에 2배 먹는 거를 계산해 가지고 전 국민 거를 계산해서 딱 해버리면은 쌀이 엄청 많이 수입해 가지고 다 쌀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에 맞게 계산을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은 아까 이 기압을 관측했다 그러면은 하루에 기압 변화량이 우리가 그래서 한 0. 기압은 그래서 1013점 몇 해가지고 요 소수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정밀하게 한다 가지고 요 뒷자리까지 계산해 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틀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종관측기는 그래서 우리가 갖는 종관측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특히 이제 바람을 관측하거나 이런 거 보시면 바람보다도 오히려 저거하다. 이 강수량 같은 것도 그래요. 아주 그냥 정밀하게 해서 안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맞게 운동에 맞게 한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이 바람 같은 것도 우리가 그 바람은 0.1m/s 요 간격으로 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규모가 막 적어가지고 미세 규모를 관측한다 그러면은 벼논에서의 그 바람을 재고 그럴 때 이때는 상층에서 이거 바람에 의해서 벼가 이렇게 꽃가루 바지하고 이런 거 계산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거 할 때 우리가 재는 종관측기로 해가지고 5m, 3m/s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거는 0. 몇몇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규모에 맞게 관측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작은 규모의 저기 관측 자료가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것이 저기 뭐 하루치를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증분하다 보면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밥 조금 먹는 사람 거로다 계산하면 확 줄어드는 거고 밥 많이 먹는 사람으로 계산하면 확 늘어나듯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규모에 맞게 관측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배울 텐데 그런 것이 이제 규모 분석하고 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뒤에 가서 나올 거예요. 그러고서 수치해보시기까지 여기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1시간을 그냥 그 관계 없는 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공부하는데 저기 기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기상통신도 통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조금 이제 저기 실제보다는 이렇게 좀 거리가 먼 얘기를 좀 할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이니까 그렇게 들어주시고 여기까지 하고서 좀 합시다. 쉬었다가. 네.